뇌하수체 4분의 3은 샘조직인 전엽, 그리고 4분의 1 부분은 신경조직인 토엽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는요, 뇌하수체 전엽, 후엽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고르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뇌하수체가 무엇인지 먼저 해보기 전에 뇌하수체는 뇌 종류 중에 여기 하부에 붙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체온 조절 중추, 우리 몸의 항상성 최고 조절 중추라고 하는 시상하부가 있죠. 시상하부라고 우리 뇌의 종류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도 잘 나오죠. 체온 조절 중추에다가 그리고 항상성 최고 조절 중추라고 하는 이유가 그 밑에 이렇게 약간 혹부리 영감처럼 이 큰 샘이 달려 있어요. 그 샘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쏟아지기 때문이고요. 이게 바로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이 혹같이 붙어 있는 게 이게 뇌하수체인데 좀 큰 부분이 바로 4분의 3 정도 되는 전엽이고요. 뇌하수체 중에서도 조금 크기가 작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후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후엽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딱 두 가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엽이랑 후엽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 후엽에는 단 두 가지라서 오히려 후엽을 정리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후엽에는 무엇이 있냐? 대표적으로 옥시토신, 그리고 우리가 항이뇨, 이뇨가 소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 거를 막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후엽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은 여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엽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시험에 잘 나오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모성 간호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기능이 자궁 수축이에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자궁 수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젖분비, 유즙분비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유부가 비수유부보다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고, 그쵸? 유즙분비 호르몬, 우리 유즙분비를 한다는 기능도 또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유즙 분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을 아셔야 되는데 항이뇨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뇨라는 게 소변이 나오는 거죠.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 어떤 원리로 막을까요? 물 같은 수분을요. 다시 혈관 쪽으로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수분 재흡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사구체 있죠. 사구체와 사구체 주머니, 그리고 이 사구체와 사구체 주머니에서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과시키죠. 가벼운 거는 이쪽으로 여과되고, 그리고 무거운 것은 다시 그 주변의 혈관, 모세혈관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과되지 못한 것들. 그렇게 되는데 그 여과돼서 신장의 세 번째 부분이 여기가 신세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가벼워서 이렇게 여과됐겠죠. 물이 이제 사구체와 사구체 주머니를 지나서 여과됐다면 그대로 신세관에서 다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이 혈관으로 재흡수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다시 재흡수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가는 그 소변 양은 어떠겠어요? 적게 하겠죠. 다시 내 혈관으로, 내 체액으로 다시 재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물이 다시 이쪽으로 혈관으로 재흡수되니까 혈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혈압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혈액량이, 수분이 다시 혈액관으로 들어가니까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도 좀 올라가는 기능을 해요. 혈압을 올린다. 혈압 증가, 수분 재흡수. 근데 만약에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고 결핍되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면 자, 물이 여과됐다가 다시 재흡수는 안 되고 무조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마시는 물이 전부 다 나가버리게 되죠. 엄청나게 단요가 될 거고요. 심하게 이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요붕증이 나타나게 돼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안 하고 결핍되면은 요붕증이라는 병명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항이뇨 호르몬. 이것도 역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보시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극 호르몬들이에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뒤통수를 때린다. 갑상센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이거는 갑상센 호르몬이 아니라요. 갑상센 뒤통수를 빵빵빵빵 더 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시키는 거. 그러면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자극 호르몬 중에 황체 형성 호르몬. 이것도 황체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자극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전엽 자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에서 나온 성장 호르몬. 이것도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이죠. 성장 호르몬이니까 키랑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혈당도 올리는 호르몬이 돼요. 혈당도 올리는구나. 전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엽에서 나오는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전에 유즙분비, 젖분비랑 자궁수축은 옥시토신이었잖아요. 뇌하수체에 전엽에서도 젖분비 호르몬이 있어요. 젖분비 호르몬. 그러면 전엽에서 나오는 젖분비 호르몬은 프로락틴이라고도 합니다. 락이 약간 우유 같죠? 락. 그래서 프로락틴, 젖분비 호르몬. 이것은 전엽에서 나와요. 후엽에서 나오는 요 유즙분비 호르몬은 옥시토신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후엽과 전엽을 구별하는 문제도 꽤 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자, 3번 같은 거는 우리 식중독에 걸려버려가지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설사 같은 거,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설사를 자꾸 하게 되면 물이라든지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분 결핍, 바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분 결핍, 탈수. 그래서 우리가 탈수되었을 때 우리 아동을 위한 응급처치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하는 거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탈수가 되다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설사 같은 증상 말고도 뭐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면 자꾸 처져요. 처지고 그리고 만약에 아동이 대천문 같은 것들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 대천문이 물이 없어서 쏙 함몰됩니다. 함몰. 그리고 체중도 어떨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체중 감소. 바이탈도 해볼까요? 바이탈에서 특이한 게 체온이 올라가요. 탈수열이라고도 하는데 체온은 올라가고 자, 우리 물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혈액도 물이죠. 혈액량도 부족한 이 저혈량의 모습도 보이게 돼요. 수분,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도 부족하니까 저혈량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비상사태죠. 저혈량, 혈량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맥박이나 호흡은 약하지만 빨라요. 이런 바이탈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체중 감소에다가. 그쵸? 그리고 뭐 피부는 당연히 건조하고요. 탄력도 어때요? 떨어지겠죠. 피부 탄력, 긴장성 이런 것도 탄력도 저하되고 근육 탄력 이런 것도 다 저하되고 자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 소변 양은 어때요? 빈뇨, 요량은 적어지고 그러면은 소변이 적으니까 소변은 되게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오줌이 되게 농축돼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요 비중이 그 진학이거든요. 이거는 또 증가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은 탈수됐을 때 증상들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응급처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긴 하진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고를 때 가장 먼저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설사도 심하고 탈수가 심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열도 나고 지금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를 먼저 준다? 수분 전해질을 공급한다. 이거를 우선은 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수분 전해질 공급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가볼 텐데 자, 시원한 물, 차가운 물, 설사하고 이럴 때 차가운 물을 자주 먹인다?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물 먹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차가운 물이라서 우선은 세모. 두 번째, 설사가 중증인 경우 금식한다. 우선은 금식은 중증인 경우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이게 뭐 설사가 중증인지 뭐인지 금식을 하려면 우선은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뭐 먹이는 거에 뭐 금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선 이거는 정확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 번째, 배를 따뜻하게 한다. 우선은 가장 응급처치, 가장 먼저를 골라야 되는데 뭐 따뜻하게 할지도 이것도 이따가 두고 봐야 돼요. 심지어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지사제, 설사를 한다고 반드시 먹이는 건 아닙니다. 이 진단명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식중독일 때 지사제를 안 먹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변을 계속 누게 해가지고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지사제를 바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5번 확실해요. 특히 전해질이 들어간 소금물 또는 설탕물을 조금씩 먹이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게 바로 수분 전해질을 보충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확실하고 응급처치.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탈수간호에서 가장 먼저 골라라고 하면 그 수분 전해질을 공급하는 게 정답이 될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질병이 있죠. 여러 가지 질환. 이 질환이 있고, 이 질환에 맞서서 우리 해당하는 시기를 고르는 거예요. 환자 시기죠. 병원 시기라고도 하고, 그 시기를 고르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 간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영양 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은 각 질환에 따른 맞는 식이요법을 찾아봅시다. 1번, 간경화. 자, 간경화라고 하면 지금 간이 기능이 많이 안 좋아져서 딱딱해진 거죠. 경화.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된 건데, 이런 간 질환자들은 우리 간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은, 간이라는 게 우리가 대사에, 해독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손상됐으면 되게 소모가 돼요. 체력적으로도 되게 소모가 돼서, 우선은 간 질환 환자분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잘 먹자. 골고루 잘 먹자를 떠올리면서 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열량 많이 드세요. 되게 소모성 질환이니까 고열량. 그리고 다 많이 먹어볼까요? 고탄수, 고단백, 그리고 뭐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좋죠. 비타민. 그런데 제가 빠진 게 있어요. 다 잘 먹고 있는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탄단지가 빠졌죠. 자, 지방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간이 되게 딱딱해질 만큼 손상돼 있죠. 그러면 간이 이제 쉬어야 돼요. 간이 이제 쉬라. 이제 쉬어야 되는데, 간의 역할 중에 우리가 그 뭐 만들어내죠? 담즙을 생산하잖아요. 이 담즙을 생산하는데, 이 담즙이 무슨 소화를 돕는 거예요?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더 열심히 담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간을 이 역할을 좀 쉬도록 해야 되니까 지방을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의 역할 중에 저장하고 대사하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간이 안 좋아지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복수가 차요, 배. 그럼 이 복수 같은 걸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염식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물을 당기니까 복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 질환자들은 저염식이. 그래서 간경화 우리 환자분들은 저고열량, 고탄수, 고단백, 고비타민 잘 드시고, 저지방, 저염. 그러면 1번에 보시면은 저지방.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 그리고 신부전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지우고 신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부전은 지금 어디가 손상된 거예요? 콩팥, 신장이죠. 그래서 신장이 안일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 상실을 말하는 거죠. 기능 부전. 굉장히 신장이 손상된 분이세요. 그러면 신장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구체 주머니, 신세관 이래가지고 소변을 만들어내죠. 여가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혈관에 또 제흡수도 해서 이렇게 배설해가지고 소변을 만들고 하는 역할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여가도 잘 안 될 거고요. 배설도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자꾸 어떤 것들이 몸에 쌓여요. 그러면 지금부터 쌓이면 안 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신부전 환자분들은요, 제한할 게 좀 많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제한해야 되냐? 우선은 짜게 먹으면 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염분은 물을 당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여가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짜게 먹으면 물이 안 그래도 배설이 잘 안 되는데 더 부종이 심해지겠죠. 대표적으로 저염해 하셔야 됩니다. 저염.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라면요, 물까지도 제한하셔야 돼요. 수분 제한.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급성이라든지 사구체 신경 같은 경우는 뭐 부종이 있을 때 제한하시면 되고,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물까지도 제한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는 또 어떤 것들을 제한하셔야 되냐면, 여가 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으로 요소, 요산, 이것도 암모니아였죠. 암모니아가 요소, 요산으로 돼가지고 여가가 되는데, 이거는 단백질 노폐물입니다. 단백질 노폐물. 근데 얘가 제대로 배설이 안 되고 이것도 계속 몸에 쌓이면 요독증에 빠져요. 이것도 약한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단백, 그쵸? 저단백. 그리고 또 제한은 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여가되는 것 중에 그 무기질들 많이 여가되죠. 뭐 칼슘, 소듐, 포타슘 이런 것들이 많이 여가되는데, 특히 무엇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냐면
K, 포타슘이에요. 자, K가 포타슘인데 이 포타슘을 많이 먹으면 또 얘가 여과되면서 또 배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K가 몸에 쌓여요. 이게 자꾸 몸에 쌓이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거 일으키죠. 이것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타슘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한해내야 되는 게 P라고 해가지고요. 인이에요. 인도 막 여과돼가지고 배설이 잘 안 되면 자꾸 몸에 쌓이잖아요. 근데 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인은 칼슘이랑 1대1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인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부전 환자분들이 제한하셔야 되는 거는 저염, 저단백, 포타슘 제한, 인 제한, 만약에 부종 있으면 물 제한, 만성 신부전은 바로 물 제한. 자, 그러면은 2번 보실까요? 지금 신부전 환자분한테 포타슘을 많이 먹이래요. 아니요. 저포타슘. 포타슘을 제한해야 됩니다. 몸에 너무 쌓이면 심장마비가 일으킬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금 궤양, 얼싸, 그러니까 근육까지 상처 파인 거죠. 우리가 궤양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위벽이 이렇게 허물고 허물어서 이제 근육층까지, 점막의 근육층까지 위염보다 더 심해진 상태죠. 이거 자꾸 방치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뻥 뚫려버리는 천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음식을 좀 제한해야 되냐. 위궤양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소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산제를 이용해서 통증도 완화하고 요거 잘 챙겨 드시기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점막이 손상됐을 때 나중에 여기 새살이 잘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고단백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음식이 좋아요? 좀 부드러운 식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소화가 안 되는 게 지방 같은 거 있죠. 지방 같은 게 좀 소화를 방해하니까 아무래도 궤양 환자는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고지방이 아니라 저지방, 부드러운 식사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혈압이 높죠. 고혈압이라는 게 우리 만성질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열량으로 드시면 안 돼요. 저열량. 그리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혈관에 지방이 끼죠. 혈관이 지방이 끼면서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지방, 저열량.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염분은 뭐를 당겨요? 소금, 소듐. 이런 것들은 염분은 물을 당기잖아요. 물을 당기면 또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저염식이 하셔야 돼요. 대표적이죠. 저염식이. 저지방, 저열량, 저염. 그럼 이런 염분이나 소듐 이런 것들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는 무기질이 있습니다. 바로 K, 포타슘이죠. 포타슘은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혈압 식사는 고포타슘, 저염, 저소듐, 저지방, 저열량 이런 게 대표적인 고혈압 식단이고요. 고염이 아니라 저염이겠죠. 짜게 먹으면 물 많아져요. 혈액량 많아져요. 혈압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위절제술 환자분이십니다. 위절제술 환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왜 절제를 했냐? 아무래도 위암 환자분들이 이제 위암 수술을 하려고 위를 일부 절제하거나 그렇죠. 위암 부분을 절제하는데 그러면 위가 많이 절제됐어요. 보통은 위암 부위가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들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밑에가 날문이고 여기 아래부터가 이제 12지장인데 보통 이쪽 부분에 암이 잘 생겨요. 이쪽에. 그럼 여기 이만큼을 한번 우리가 절제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위 용적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12지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게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위절제술 환자분들은요. 음식이 빨리 내려가서 막 식은땀 나고 혈당 올라가고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급속 음식물이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덤핑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이 빨리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 먹을 때 국물 같은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국, 안 돼요. 그리고 과식도 안 돼요. 과식하면 무게를 달아서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뭐 국물이랑 물을 같이 먹는 것도 안 되지만 과식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소량씩 자주. 그쵸? 그리고 음식 중에서 가장 좀 느리게, 소화가 좀 느리게 좀 공복감이 없이 좀 되게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이 있죠. 지방 많이 먹어요. 고기, 계란. 그리고 단백질 이것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런 거 돼요. 근데 탄수화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저탄수에 하셔야 되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바로 이제 음식이 위에서 바로 내려가서 12지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이 흡수가 바로 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고지방, 고단백 하셔야 됩니다. 고지방, 고단백. 그러면은 5번에 보시면 위절제 환자분은 저단백이 아니라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역류성 식도염. 우리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좀 흔할 수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관략근이 미흡한다든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음식물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음식에 붙은 만약에 위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역류하다 보니까 위산은 산성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식도 쪽으로 뜨겁고, 우리가 이거를 뭐 가스말이, 그쵸? 가스말이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속이 따가워요. 속쓰림, 가스말이, 속쓰림, 막 구토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우리 첫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음식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식사하고 좀 적어도 좀 앉아 있어야 되겠죠. 식후에.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면은 한 2~3시간 동안은 아예 눕지 않는 게 좋아요. 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식사 도중에 물을 자주 먹으면 더 음식을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않아요. 더 넘어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되도록이면 과식 같은 거 하면은 더 울렁하면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량씩 자주 좋아요.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음식 같은 것들이 역류되는데 더 가스말이랑 속쓰림 심한 사람한테 이 신과일이나 토마토 같이 이렇게 산성 음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 오히려 또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식도 점막을 오히려 더 자극해가지고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구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특히 비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복압이 올라가면서 배에 살이 있잖아요. 복압이 올라가면서 더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상 체중, 적정하게 먹고. 그리고 아까 전에 소량씩 자주라고 했잖아요. 과식하지 말고.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취침하기 몇 시간 전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시간 전까지는 조금 몇죠? 2시간 이내. 우리 취침 전 2시간 이내는 먹지 말자. 되도록이면. 먹고 바로 자는 게 더 최악이겠죠? 이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성 간호네요. 임신했을 때 우리 내 몸의 여러 가지 변화, 임신 시 변화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내분비계의 변화입니다. 임신했을 때 내분비계. 내분비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호르몬이죠. 내분비계가 호르몬이니까 그럼 호르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수축도 있고 그리고 유즙 분비가 있어요. 자, 얘가요. 이제 슬슬슬슬 임신 전보다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증가하는 거 사실은 정답입니다.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맞죠? 그래서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수축은 언제 돼야 돼요? 나중에 분만할 때 돼야 되니까 그때 왕성이 나올 거고요. 슬슬 유즙 분비도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것도 유즙 분비도 우리 분만 후 있죠? 분만 후. 분만 후에도 더더욱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점점점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부갑상생 호르몬, 이 갑상생 크기 자체가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부갑상생 호르몬도 사실은 증가합니다. 부갑상생 호르몬도 증가한다. 부갑상생 호르몬 기능이라고 하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갑상생 호르몬이 많이 작동할 거예요. 피 속의 칼슘 농도 증가. 그 다음에 갑상생 호르몬이 감소가 아니라 좀 커져요. 증가하면서 기초대사 증가죠. 원래 갑상생 호르몬 대표적인 게 타이록신이잖아요. 이 타이록신이 대사에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갑상생 크기 자체가 커지면서 타이록신도 증가하면서 지금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째, 전엽에서 남포 자극 호르몬 분비가 남포가 자극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감소해요. 전엽에서 남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또 남포가 자극되면 또 배란을 유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배란이 억제되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적어들고 이제 전엽에서 보통 이런 기능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태반이 모든 걸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거는 오히려 조금 증가해요. 엄마의 몸이 점점 태반이라는 호르몬 안에서 인슐린을 자꾸 분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인슐린을 분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반대로 우리가 정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또 인슐린 분비가 또 상대적으로 증가해요. 그런 여부들 때문에 여기서 좀 해당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